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상한 선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이던 KF-21 전투기를 버리고 기체도 완성되지 않은 터키산 칸을 48대 계약해버린 겁니다. 그 결정은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껍데기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현장 실사에서 드러난 것이죠. 심지어 영상까지 조작됐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는 당황했고 터키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건 엔진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킨 단 하나의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안드레아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회색 대리석으로 장식된 방산연구소에서 10여 년간 방위산업을 분석해왔어요. 회로도와 데이터 그래프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숫자와 오차율을 검토했습니다. 성능 0.01%라도 부족하면 실패다라는 구호를 스스로에게 외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인도네시아가 연구비 1조 6천억 원을 미납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문득 멈칫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손을 잡은 건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중소국이 방산 굴기를 이룰 수 있을까?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사람이에요. 유럽의 방산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늘 후보에 가까웠죠. 그런데도 한국은 무려 첫 시험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성공했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더군요.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발동했습니다. 정말일까?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도착 후 호텔 로비에서 짐 정리를 마친 뒤 시차 적응 겸 인터넷 뉴스를 훑다가 KF-21 시험 비행 성공 장면을 봤어요. 영상 속 엔진 소음은 귀를 찢을 듯했고 동체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은 눈이 부실 정도였죠. 유튜브로 페이지를 이동했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한국 방산력. 이제 믿을만하다. 우리가 알던 방산 강국의 기준이 달라졌다 같은 반응이 쏟아지더군요. 바로 그때 친구이자 동료인 프랑스 방산 분석가 샤를이 연락을 해왔어요. 안드레아, 너도 봤어? KF-21 영상 말이야. 진짜 실화냐?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저는 대답 대신 링크를 보내며 내가 지금 한국에서 직접 확인할 거야 라고 했어요. 시험 비행 영상에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성공할 리 없다라는 냉정한 이성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한국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복잡한 개발 과정에선 언제든 허점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또 다른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는 KF-21 문제점이었죠. 관련 기사와 포럼 게시글이 쏟아졌어요. 보안 사고, USB 유출 시도 적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논란, 시험 비행 과정에서 미확인 데이터 오차 발생. 이런 단어들이 제 눈을 현혹시켰죠. 저는 이 목록을 인쇄해 호텔방 책상 위에 펼쳐두었어요. 마치 증거를 모으는 형사라도 된 듯 차근차근 읽고 분석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을 체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엔 빨간 밑줄을 그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연구소 측의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공식 프레젠테이션 전에 비공식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한껏 고무돼 있었죠. 참석자들의 눈빛에서 기대감과 자부심이 역력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앉았습니다. 프레젠터가 KF-21의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자랑할 때마다 저는 옆자리 한국인 동료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이 오차 범위 정말 문제없다고 확신합니까? 동료가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전 세계 기준에선 우수합니다라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메모지에 빨간색 펜으로 과장 의심이라고 써넣었죠. 연료 효율 98.7%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나라 전투기들도 비슷한 수준 아닌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데이터들이 실제 전투 상황을 완전히 반영한 건가요? 실험실 환경과 실전은 다를 텐데요.
그는 물론 실전 데이터는 기밀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모든 테스트는 실전을 가정한 극한 조건에서 실시됐습니다라고 답했죠. 저녁에는 한 잔 술의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엔지니어들이 KF21을 칭송하는 걸 들었죠. 어떻게 0.005% 오차를 완벽히 통제했을까라며 자랑스럽게 떠들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화려한 도시 풍경 속에서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조급하게 우쭐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갑자기 돈을 번 졸부가 자랑하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문서를 뒤적이며 한국의 경제 성장 뒤편에 숨겨진 각종 비리와 중복 투자 사례를 찾았어요. 대기업들의 정경유착, 과도한 로비, 부품 조달 과정의 불투명성 등등. 그 굴레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합리적인 의구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뚜렷한 증거 없이 한국을 무턱대고 신뢰할 순 없다고 단정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의심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머릿속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연구소 측의 특별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보안 확인이 완료되어 연구실 내부를 직접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비공식 초청은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호기심이 의구심을 이겼던 거죠. 다음 날 통제구역 입구에서 만난 이는 이소연 박사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체계적인 보안 장비를 통과한 뒤 그녀는 저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빛났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포장하거나 숨길 것도 없어요. 이소연 박사의 첫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실시간 테스트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10여 개가 벽을 가득 메우고 수천 개의 수치가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죠. 마치 나사의 미션 컨트롤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꺼내 필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감압 노즐 수치 변화, 연료 소비 효율, 그리고 진동 센서에서 감지된 미세한 오차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오차 발생 즉시 엔지니어에게 경보가 전달되고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여느 다른 시스템 설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았던 다른 방산 프로젝트들과 달랐던 건 적용 속도였습니다. 어떤 오류라도 감지되면 0.1초 내에 자동 차단된 뒤 오차 로그가 엔지니어에게 전달되고 수동 검사와 수정이 즉시 시작되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0.1초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 시스템들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소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스크린 하나에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삐삐삐하는 경보음이 울렸고 불과 3초 만에 담당 엔지니어가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알람이 떴습니까? 아, 테스트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소연 박사가 설명하자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죠. 정말로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이건 제가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본 시스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된 곳은 기밀 설계 파일 저장소였습니다. 금고처럼 생긴 대형 수납장마다 극비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어요. USB 포트는 아예 없었고 내부 네트워크와도 완전 차단된 독립 시스템만 허용되었죠. 이건 기업 기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자산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이소연 박사는 손가락으로 금고를 톡톡 두드리며 웃었어요. USB 유출 시도가 시작되자마자 네트워크 차단과 함께 현장 보안팀이 출동했습니다. 전 과정이 CCTV 로그로 남아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로그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USB를 꽂는 순간 보안 시스템이 케이블을 전자기 펄스로 차단하는 장면이었어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보안 시스템이라면 CIA나 NSA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소연 박사의 답변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이소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기록으로 남기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화죠. 한국에서의 특별 참관을 마치고 저는 로마로 돌아가는 항공편 대신 서울 외곽의 한 중소방산업체를 찾아갔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빌딩 로비에 들어서니 보안 요원이 이름을 확인하고 스마트 출입증을 내밀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야말로 혼돈의 교향곡이 들렸어요. 쇳소리, 기계음, 엔지니어들의 짧은 호통과 지시가 뒤섞여 있었죠. 긴 벨트 위를 따라 KF-21 부품들이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구소의 깔끔한 환경과 달리 여기서는 실제 생산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한 명의 엔지니어가 뛰어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량률이 지금 0.02%를 넘어섰어. 이대로면 오늘 목표 달성 못해. 바삐 움직이던 손길이 멈추고 긴장감이 공장 전체를 감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0.02%. 그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고. 이탈리아나 독일의 방산업체에서는 1%에서 2% 불량률도 허용 범위로 봤거든요. 공장 한가운데 거대한 생산 모델 앞에 섰습니다. 시제품 조립 기체가 천장 크레인으로 매달린 채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볼트를 조이는 중이었죠. 금속성 볼트가 체결될 때마다 딱딱하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더군요.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숫자가 깜빡였어요. 곧바로 엔지니어 수십 명이 동시에 모여들어 문제를 파악했고 5분도 안 돼 모든 시스템이 재가동됐죠. 한 작업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매일 아침 제로 디펙트 구호를 외칩니다. 불량품 하나라도 나가면 전투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생산 직원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저는 한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중간 관리자급 엔지니어들이 모인 자리였죠. 커피 향이 살짝 퍼지는 가운데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곳의 불량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보이는데 이게 모두 시험 비행 성공에 필수적인가요? 한 매니저가 진중하게 대답했어요. 방위산업에서 작은 결함 하나가 전투기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계 오차까지 완벽히 통제해야만 진짜 무기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은. 제가 말을 잇자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박사님, 파일럿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탈 수도 있는 전투기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산 현장의 긴장감을 뒤로하고 저는 다음 일정으로 종합비행 시험장을 찾았어요. 탁 트인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KF-21들이 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죠. 시험장 입구에서 만난 시험비행 수석 엔지니어인 박준영 실장님은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잘 오셨어요. 오늘은 실제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뮬레이터 캡슐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마치 실제 전투기 조종석 그대로였고 계기판 불빛이 어른거렸죠. 박사님, 이건 우리 조종사들이 실제로 훈련받는 똑같은 시뮬레이터예요. 박 실장님의 설명에 저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실장님 목소리가 흘렀고 좌석이 천천히 회전하며 가속도를 재현했어요. 승강장치를 통해 압력과 진동이 전해지더니 마치 실제로 수천 미터 상공을 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시뮬레이터는 체험용이 아니었어요. 실제 비행 기록 데이터가 즉시 반영되어 엔지니어가 오류 발생 지점을 실시간 분석하는 장면까지 라이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고도 1만 피트에서 엔진 압력 0.003% 저하 감지됨. 비상 대응 프로토콜 가동. 곧바로 경보라는 알림음이 울리고 화면에는 빨간 경고창이 떠올랐죠.
여태껏 보아온 어떤 시뮬레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곳에선 사람이 기계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의 작은 실수까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현장 참관과 시험장 체험을 마치고 저는 서울 외곽의 국방부 청사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KF-21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측 고위급 대표단과 최종 파트너십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회담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이미 빽빽하게 앉아있던 각국 방산 관계자들과 한국 정부방위사업청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중앙 테이블 양옆에 한국 측 인사와 인도네시아 대표가 마주 앉아 있었고 유럽 측 인사들도 참관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죠. 저는 취재 허가를 받은 외신 분석가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KF-21 개발과 시험 비행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1조 원이 아직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인도네시아 대표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간 여러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만 이제 KF-21이 완벽히 준비된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터키의 전투기를 48대 구매하기로 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은 듯했고 몇 초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보안 책임자가 급히 뛰어들어 실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터키의 전투기 개발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지연될 예정이라는 공식 발표가 방금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프로토타입 완성 일정이 2년 이상 밀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엔 순식간에 소동이 일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급히 무언가를 확인하러 전화를 걸었죠. 한국 대표단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 직후 저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던 터키 쪽 소식통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몇 차례 방산 내부 정보와 일정 지연 관련 문건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해줬던 익명의 협력자였죠. 그는 몇 시간 뒤 하나의 압축 파일을 전송해왔습니다. 파일엔 메모리 덤프 형태의 사진과 짧은 영상 클립이 들어있었어요. 무심코 클릭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등장한 화면은 대형 공장 한복판에 놓인 칸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이상했어요. 동체는 마치 외형만 급히 제작한 듯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배선도, 엔진도, 제어 장치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깡통이었어요. 그 다음 이어진 영상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본 공식 시험 비행 영상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배경이 달랐습니다. 파일 이름을 다시 확인했죠. 촬영 위치가 터키 아나톨리아 비행장으로 표기된 것이 아니라 이스탄불 외곽 세르아트 미디어 스튜디오 A동이라는 내부 스튜디오 촬영지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조심스럽게 편집됐고 이륙 장면은 단 2초 남짓. 그 짧은 순간 동체 안쪽에서 미세한 스쿠터형 배기음이 들려왔고 곧바로 지면에서 살짝 떴다가 다시 주저앉는 영상으로 마무리되었죠. 기술적으로는 실제 비행이 아닌 공중 점프에 가까운 페이크 이륙 연출이었고 나머지 장면은 전부 후편집된 조명, 배경 합성 처리였다는 분석도 동봉된 문서에 담겨 있었어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현실을 마주한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시 불빛 아래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생각의 파도가 일렁였죠.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확률로만 세상을 판단해왔습니다.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자 안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이 깨지는 순간에도 저는 두려워하기보단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저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식당들, 점심시간이면 일하던 연구원들이 모여 김치찌개를 나눠 먹는 모습,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들의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공동체의 힘이었죠. 회의실에 도착해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템플릿 대신 직접 작성한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첫 장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죠.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을 지탱하는 신뢰 네트워크를 설계하자. 이어진 발표에서 저는 구체적인 시스템 자동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구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화, 현장 피드백 루프 설정 방안, 그리고 실패 기록을 학습 자원으로 전환하는 조직 설계 모델을 제안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녁, 인천공항 라운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너머로 비행기가 야간 조명 아래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문득 이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 신뢰 네트워크 설계안을 손수 정리했어요. 항공사가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느릿느릿했지만 정교한 도표와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로마에 도착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탈리아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땠어, 박사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가방에서 설계안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 협력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달간 저는 이 제안서를 수십 차례 회의에 들고 다녔습니다. 유럽 방산 벤더들과의 협력 논의, 유력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와의 화상 미팅, 그리고 터키 측과의 기술 검증 조율까지. 매번 발표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체험한 통제 시스템, 보안 프로세스 협업 문화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인용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신뢰 네트워크 위원회의 첫 위기 대응 합동 워크숍 발표 현장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유럽, 아시아, 한국 파트너사 대표와 엔지니어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선원들이 같은 배전에 올라 함께 항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첫 시나리오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지연, 터키 칸 프로젝트 지연 발표에 따른 긴급 의사결정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저마다 규정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 격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뜨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각 팀이 테스트 중 기록한 신뢰 지표가 그래프 형식으로 실시간 집계된 겁니다. 그 수치를 확인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이어 세계 유력 방산 매체의 에디터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죠. 이젠 한국이 방산의 표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지탱하는 문화와 신뢰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증한 건 바로 신뢰가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터뷰 기사는 곧 전 세계 방산계에 회자되었고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했죠. 저는 냉철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고 완벽한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분석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정신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KF-21은 그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증명한 의지의 결정체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강함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숫자 대신 사람을 먼저 보는 기술자들, 실패도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 덕분이에요. 앞으로 저는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이곳에서 느낀 그 방식을 기억하며 움직일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도 대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본 걸 제 방식대로 실천할 뿐이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독일의 석학 한 명이 몇 개월간 한국에 머물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국가가 무너져도 국가처럼 행동했고 조국이 사라져도 조국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광부와 간호사가 왜 다시 돌아오는지,
프랑스에서 왜 교민들이 국가보다 먼저 움직이는지, 일본에서 국적을 버리고 왜 태극기를 올리는지, 그 모든 현상들이 충격이었고 그 민족의 감정은 도무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자 마침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생존을 위한 감정의 집단 기억이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하네스 크라이츠입니다. 독일 본대학교에서 이민 정체성 문제를 연구해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수없이 관찰해왔고 그게 현대인의 생존 방식이라 믿어왔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통계 수치에서 시작됐어요. 독일 내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 1세대 중 은퇴 후 독일에 정착하지 않고 조국으로 귀국하는 비율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걸 발견했죠. 말이 안 됐어요. 독일은 의료와 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자녀들도 다 여기서 자랐고 독일 국적도 있는데 왜 굳이 낯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2024년 가을 서울행 항공권을 끊었죠. 한때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러 말이에요. 공항을 나선 순간 가을바람이 스쳤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냄새였죠. 첫 방문지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곳엔 독일에서 돌아온 70대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죠. 한눈에 봐도 다른 나라보다 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한국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었죠. 10년 넘었어. 독일에서 은퇴하자마자 바로 왔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자녀분들은 다 독일에 있지. 당황했어요. 독일이 훨씬 편하잖아요. 연금도, 병원도, 복지 서비스도. 그 어르신이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신 기준으로 묻는 거고 난 내가 살아야 할 곳을 택한 거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은 광산에서 30년을 일하고 돌아오신 분이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석탄 가루가 쓰인 흔적이 남아있었죠. 그분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며 말했어요. 고향 마을 이름이 꿈에 나오더라고.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20년을 그랬어. 그럼 가야지. 가야 사는 거지. 자녀도 독일에 있고 집도 독일에 있고 심지어 거긴 국적까지 가졌는데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누구의 요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어릴 적 먹던 된장 냄새가 아직도 나요. 다른 분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어요. 시장 골목 소리, 버스 기사 목소리 다 기억나더라고. 그들의 조국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거였죠. 심지어 독일에서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본 사람들조차 결국엔 돌아왔어요. 조국은 땅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거예요. 어느 다른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인은 조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왜 이렇게까지 조국을 잊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귀환, 기억의 복원, 그리고 심장의 방향 감각이었죠. 그날 이후 여러 명의 귀국자를 찾아다녔어요. 확인하고 싶었죠. 혹시 그 한 사람만 특별한 건 아닐까? 과연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걸까?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조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죠. 왜요?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가 나야. 심지어 한 분은 고향이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돌아온 곳은 전혀 상관없는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고향 마을로 가시지 않고 왜 인천에 정착하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고향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지. 유럽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고향이 곧 정체성이라고 믿었거든요. 나고 자란 도시, 그 골목, 그 추억이 나를 만든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나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독일로 떠났던 간호사 김미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상하게 독일어만 듣고 있으면 자꾸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국어로 인사만 받아도 나란 존재가 또렷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언어가 존재를 붙잡는다. 그건 언어학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이었죠. 또 다른 귀국자 박광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 집 앞에 벚꽃나무도 심었고 된장도 직접 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까지 다 낯설더라고요. 그들에게 조국은 소리였고 냄새였고 어깨를 툭 치는 말투였어요. 그건 정치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다 독일에 있는데 후회는 안 되세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어디서든 이어지지만 나라랑은 이어지지 않으면 사라져. 어느 날 귀국자 한 분의 손등에서 낡은 청장년 시절의 사진을 봤어요. 독일 광산, 먼지 자욱한 막장 속에서 태극기 마크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그는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내 등에 조국이 있었어.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조국이라는 존재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이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돌아온 것이었죠. 돌아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은 고향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버리는 건 그들에겐 스스로를 버리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이 논문에는 들어가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각인됐습니다. 그들이 말한 나라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먼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손끝, 말투. 그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죠. 이건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파리로 향했습니다. 한국 이민자 커뮤니티가 활발한 유럽 중심 도시 중 하나죠. 그곳에서 몇 년 전 벌어졌던 유학생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식 보도는 이랬습니다. 한 한국 유학생이 인종차별 발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그 사건이 퍼지자 프랑스 한인사회가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교민회를 이끌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친척도 아니고 얼굴도 몰랐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커뮤니티 대화방이 폭발했어요. 그날 밤에만 수백 명이 무조건 나가자고 메시지를 보냈죠.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요? 프랑스에선 외국인 피해도 드물지 않은데 거기 살던 한국인들 입장에선 위험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당한 건 폭행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욕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란 게 그렇게 가까운 개념이 될 수 있나요? 심지어 타국에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자국민의 아픔을 공통된 자기 모욕으로 느낀다는 게. 이 사건 이후 교민들은 프랑스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고 주불 대사관을 압박했고 결국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변한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말엔 한치의 계산도 없었어요. 파리 시내를 걸으며 이 상황을 곱씹었어요. 독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개별 피해자 중심의 법적 대응 혹은 외교 라인만의 사안으로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 모르는 사람의 고통조차 내일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있었죠. 그건 교육도 법도 아닌 감정적 동맹이었어요. 프랑스 교민의 사무실을 나와 한인타운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썼죠. 한국인은 해외에서도 한국이다. 국경을 떠나도 깃발은 접지 않는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자발적 분노는 정체성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귀환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국을 떠나도 조국은 그들의 안에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건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죠. 파리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가까이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교민들의 행동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죠. 정체성이란 단어가 그렇게 강력한 집단 감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피부로 느낀 셈이었거든요. 그때 한 일본인 동료가 우연히 물었죠. 혹시 도쿄에서 오오하시 유타 사건 들어봤어? 이름은 일본식인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1교포 3세. 일본 국적을 가진 평범한 청년. 하지만 2022년 어느 날 그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뒤 집 옥상에 태극기를 걸었다는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정치적 퍼포먼스쯤으로 다뤘지만 한국 인터넷은 며칠간 뜨겁게 달아올랐죠. 찬사와 비난이 뒤섞였고 그는 결국 일본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말로 생각하며 자랐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오사카 외곽의 한 작은 공동체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곧장 물었어요. 왜 태극기를 올렸나요? 그건 일본 사회에선 꽤 도발적인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혼란이었어요. 나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학교에선 일본인으로 대해주고 길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사진이었죠. 오래된 흑백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작은 태극기를 손에 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나고 자란 곳은 전라도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방 한쪽 벽에 태극기만은 평생 걸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걸 늘 보고 자랐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기다림이라는 걸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태극기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침묵당한 기억에 대한 답장이었고 할머니가 못 돌아간 조국을 대신 끌어안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 선택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조심스레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고통이었죠. 하지만 배신은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날 도쿄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청년이 끝내 지켜낸 자기 민족에 대한 충성심. 그건 강요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혈관을 타고 흐른 정체성의 기억이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태극기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도쿄 한복판, 높은 옥상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깃발. 그건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말없는 선언이었고 기억의 복원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민족주의인가? 그동안의 연구자로서의 훈련 탓일까요? 머릿속으로 자동 반응처럼 분석을 시작했어요. 집단 정체성 강화, 민족 감정의 자기 투영, 주체 확립의 상징화. 온갖 개념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이 이 사람들 앞에선 마치 기계 소리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파리의 교민들, 독일에서 돌아온 광부 제3세 청년. 이들은 어떤 정치 이념에 물든 사람도 아니었고 집단 선동에 휩쓸린 대중도 아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고 동원도 필요 없었어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반응을 처음 접한 외국인 연구자들 중에는 이것을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조국에 집착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조국을 체화하는가? 로 바뀌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처럼 국가를 계약적인 공동체로 여기는 문화에선
이런 감정은 낯설기 그지없죠. 하지만 한국에선 국가란 게 나를 규정짓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국가가 없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도 기억도 말도 모두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조국 충성은 한 번도 이념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기억이에요. 피해의 기억, 생존의 기억. 버티는 사람끼리 서로를 확인하며 만든 정서적 맹세죠. 전쟁, 분단, 침탈, 동화정책, 냉전. 한국인은 끊임없이 국가란 이름 아래 살아남기 위해 뭉쳐야 했고 그 기억이 지금도 정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었어요. 조국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말이 이제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진실로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조국 충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이후 남은 감정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걸 이념이라 부르는 건 그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이 감정을 언어학이나 이념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죠. 이건 역사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건 반드시 그들의 과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사 전문가를 만나러 서울의 한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는 70대 노학자였고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요하네스 박사, 독일은 나라가 두 동강나도 양쪽 다 국가였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쪽은 나라였고 한쪽은 망명지였어요. 하지만 국민은 양쪽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부서진 상태로 태어났고 정부가 부재한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국가란 게 위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만들어가는 기억이 된 겁니다. 그건 독일의 국가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곧장 책과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고려, 조선, 일제, 분단, 전쟁. 한국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안전한 시대가 없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청나라, 일본, 미국, 소련. 어느 한 세기도 외세의 압력 없이 지나간 적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민족은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집단이었다는 걸요. 예를 들어 고려 말 의병은 왕이 전쟁을 포기했는데도 백성들이 싸우자고 모여 생긴 거죠. 보통 다른 나라 역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엔 정부도 없고 법도 없었지만 학교 대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경찰 대신 자위조직이 동네를 지켰어요. 국가가 무너져도 민족은 살아남았죠. 한국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라기보다 민중이 서로를 지키며 이어온 생존 기록이었어요. 유럽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피 속에 흐르는 집단적 본능 같은 거였죠. 광복 후에도 그랬어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마다 국민들이 나섰죠. 한국 전쟁 때는 민간인 피난민들끼리 서로 도와 목숨을 구했고 4.19 혁명은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독재에 맞섰어요.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는 시민들이 자치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었죠. 이건 다른 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패턴이었어요. 국가가 무너지거나 기능을 상실하면 보통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들은 왜 조국을 버리지 않냐고요?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건 조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국이 없어도 스스로 국가가 되어야 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본능적인 충성심은 명령에 복종하는 문화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과 그 속에서 나와 너를 지켜야 한다는 각성이 만든 집단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조국은 행정의 단위가 아니라 정서적 DNA였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은 나라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내가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진다는 감각이 먼저 작동해요. 그게 바로 그들의 DNA는 달랐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연구 노트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조국 본능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외세 속에서 살아남으며 체화된 집단 생존의 조건이다. 누군가가 지켜주길 바라기 전에 서로를 지켜야 했던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기업 위의 충성심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도 아니었죠. 이건 그들의 피가 기억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고 믿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이 먼저 존재했고 그 국민들이 결국 국가를 되살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낀 날은 경상북도 안동에서였어요. 전통문화조사차 갔던 일정이었는데 우연히 들른 향교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쳤죠.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엔 왕이 항복해도 백성은 싸운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처음엔 행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 역사 재현 교육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말 국왕이 일제의 나라를 넘기고 도망쳤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만들고 저항했어요.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죠. 그건 유럽사의 문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병합된 뒤에도 독립운동은 민간주도로 계속됐고 3.1운동은 전 국민의 맨손한 거였으며 임시정부는 국제적 인정 없이도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국가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국을 유지해온 민족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조가 현대에도 반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1997년 IMF 위기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전 세계가 놀랐죠. 서양에선 국가가 빚을 지면 시민들이 저항하는데 한국에선 시민들이 자기 금을 내놓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유럽인 입장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2017년 포항 지진 때 정부 대응보다 빨리 움직인 건 지역 자영업자들이었어요. 빵집 주인이 무료로 빵을 돌리고 식당은 피난민에게 음식을 내주며 민간인들이 체육관을 청소하고 담요를 기부했어요.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초기엔 전국의 간호사와 의료진 수백 명이 자원봉사 신청서를 들고 자발적으로 몰려왔어요. 이들은 명령받지 않았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반 어민들이 먼저 배를 몰고 나갔고 시민 잠수부들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시민들이 대신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국가가 없을 때 국민이 있다. 그건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왜 한국인들은 조국을 떠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조국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른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아이처럼 느껴지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 역전된 관계가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이었어요. 독일의 역사와 비교하면 우리는 오랜 제국, 강한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의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국가는 합리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지닌 존재였어요. 노트북을 켜고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나라를 먼저 만들어냈다. 그것이 한국인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충성심은 국가에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맹세였다. 그 글을 쓰고 난 뒤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연구했지만 국가가 없는 순간에도 국가를 지키는 국민을 본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더 파고들수록 이 민족의 특이함이 더 명확해졌어요. 1980년대 많은 개발도상국이 독재 정권 아래 있을 때 한국 시민들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국가가 억압할 때 국민이 국가를 바로잡은 거였죠. IMF 외환위기 때도 주목할 만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곤 했지만 한국은 달랐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한국은 IMF 차입금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환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인의 조국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수평적 관계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는 서울의 한 역사학자가 들려준 말과도 일치했어요.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름은 바뀌어도 민족은 계속됐죠. 그러니 국가가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국가와 민족은 분리된 개념이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나서서 그것을 지켜온 역사가 반복됐던 거였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체화되어 오늘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아침, 숙소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몇 달간의 기록을 되짚었어요. 다시 떠올랐습니다. 광산 막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이민자, 은퇴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 프랑스 한복판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던 교민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정체성을 되찾은 청년.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나로선 그들의 행동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 하는가? 왜 멀리 떠나와서도, 왜 타국에서조차 한국인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국가는 종종 행정적 구역이고 소속은 문서와 제도에 의해 정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소속이란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반응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군사훈련처럼 배운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외세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생존의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고 어느 순간엔 다시 그 기억이 깃든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향수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으려는 본능에 가까웠어요. 그날 오후 광화문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작은 전시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안엔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복궁 앞에 서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의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석조 건물이 궁궐의 중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건물은 물리적으로만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회복이자 정체성의 복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기억 위에 삶을 짓고 상처 위에 미래를 세우며 어떤 이념보다도 서로의 존재를 지키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마지막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떠난 적이 없었다. 거리상 이주했을 뿐 정체성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 소속감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았고 감정으로만 전해졌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결국 그 기억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마주한 독일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복잡하지만 단순했으며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체성이 제 안에도 조용히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